저는 올해 74살 윤명자입니다. 평생 전통 한식집을 운영하며 이 동네에서 나름 존경받으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자식들을 키우느라 억척같이 살았죠.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주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 몰랐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를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깨웠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평상시보다 훨씬 급하고 절박한 소리였어요. 아줌마 빨리 나오세요. 위험해요. 아래층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세입자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28살 청년인데 평소 과묵하고 성실한 애라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어요. 더욱 이상했죠.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자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 봐야 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 뭔가 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달 전부터의 이상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재호가 갑자기 인감 도장을 달라고 했던 일, 며느리 선영이 집 문서를 보자고 했던 일,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엄마 사진 한 장 찍어요 라며 억지로 증명사진을 찍자고 했던 일까지. 당시에는 무심코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석연치 않았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새벽에? 제가 묻자 민수가 휴대폰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이름이 여기 있어요. 요양원 입소 명단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세요. 설명드릴게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관련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거실에 앉아 민수가 건넨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의 진지한 표정과 새벽의 적막함이 이 모든 상황이 실제라는 걸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요양원 입소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 이름과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윤명자 74세. 바로 접니다. 치매 초기 증상, 망상 및 피해의식 심함. 보호자 동의에 따른 강제 입소 조치 필요라는 기재사항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저한테 치매가 있다고요? 망상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제 사진이었어요. 며칠 전 아들이 엄마 사진 한 장 찍어요. 오래된 사진밖에 없어서요 라며 찍자고 했던 바로 그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가족 사진이나 만들려는 줄 알았는데 이런 용도였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줌마 아드님이 어젯밤에 요양원 직원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내일 아니 오늘 오전에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강제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충격보다도 제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온 제가 망상 환자라니. 재호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시다. 피해 망상이 심해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줌마, 전 그동안 지켜봤는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멀쩡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집안일하고 세입자들 안부도 묻고 어디 하나 정신이 나간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부터 며느리 선영이 자꾸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라고 했던 말들.
당시에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나 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민수에게 물었어요. 일단 피해야 해요. 한번 그쪽으로 끌려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요양원이 문제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저를 미친 사람 만들어서 어디 처박아 버리려 하다니. 민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빨리 준비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민수 말로는 오전 중에 요양원 직원들이 올 거라고 했으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오래전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가방을 준비해 두었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통장, 등기권리증, 현금 200만 원, 그리고 남편의 유품 서류철까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자야, 세상에 믿을 건 돈과 서류뿐이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줌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야 알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설마 제 아들 때문에 이 가방을 쓸 줄은 몰랐지만요. 민수가 비상계단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가방을 메고 나서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집을 떠나는 거구나. 70평생 살아온 이 집을, 추억이 담긴 모든 걸 두고 도망쳐야 하는 거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더 커졌어요. 왜 제가 도망쳐야 하죠? 잘못한 건 재호와 선영인데. 하지만 지금은 일단 피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줌마,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나중에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민수야. 너 같은 세입자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물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걸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비굴한 도망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라고. 재호와 선영이 무슨 꿍꿍이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분노와 결심으로 가득했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제가 이렇게 배신당할 줄이야. 하지만 꺾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방 안 남편의 유품 서류철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생전의 명자야, 이 서류들 잘 보관해둬라.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예언 같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며 저는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동으로 가주세요. 오랜 친구 정숙이네 집 주소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정숙이 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재호는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생각했을까? 짐스러운 늙은 어머니, 빨리 처분해야 할 골칫거리로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좋아, 재호야.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새벽 4시에 정숙이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안했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어요. 잠시 후 정숙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명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숙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저를 안으로 재빨리 들였어요. 김정숙, 올해 72살. 저보다 2살 어린 오랜 친구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했고 예전부터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뢰 정수기한테 상담받으러 갔을 정도로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죠.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지금까지의 일을 정숙에게 털어놨습니다. 재호와 선영의 이상한 행동들, 요양원 입소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간 것, 그리고 새벽에 도망쳐 나온 이야기까지. 정숙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니?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현실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명자야,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정숙이 번뜩 떠오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다. 송지훈 변호사가 있잖아. 내가 예전에 학교 문제로 도움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의리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야. 송지훈 변호사는 40 초반의 젊은 변호사인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변호사비도 능력에 따라 받고 정말 억울한 사람은 무료로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가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이런 일에 안 도와주면 친구가 아니지. 정숙이 제 손을 다독여 줬어요. 오전 9시에 송지훈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변호사가 즉시 만나자고 했어요. 어르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오시죠.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저는 긴장됐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숙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고 제 편이 되어줄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명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정숙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줬어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친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싸울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송지훈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의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면 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송지훈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노련했어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사문서 위조에 강제 입소 미수까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르신 말씀만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저는 민수 이야기를 했어요. 제 세입자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분 증언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찾아봐야 하고요.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수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증언했어요. 재호가 요양원 직원과 통화하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어머니가 피해망상이 심해서 위험하다. 빨리 격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증언이 정확했어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숙이 동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선영이가 한 달 전부터 제 보험 가입을 집요하게 권유했다는 거였어요. 명자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어두시라고 하더라고. 이웃 김할머니의 말이었어요.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큰 보험이 가입돼 있었어요. 10억 원짜리 종신보험. 수익자는 재호였습니다. 가입일은 딱 한 달 전이었고요. 어르신,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네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 조사해보니 재호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제가 모르는 새에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총 7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군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건 남편의 유품 서류철에서 나왔어요.
예전에 재호가 제 모르게 집 문서를 위조하려다 실패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생전에 발견하고 증거로 남겨둔 거였습니다. 여보, 재호가 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조심해요. 이런 애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류철에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구나. 재호의 본성을. 그래서 서류들을 잘 보관하라고 했던 거구나. 어르신,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패턴이 똑같거든요. 예전에도 어르신 재산을 노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가 분석해줬어요. 정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명자야, 이제 확실해졌어. 재호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돈을 위해서 친어머니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요양원에 가두려 했다니. 이런 게 사람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호와 선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재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실종신고 당한 사이에 재호와 선영이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블랙박스 음성을 들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제가 정말 들어야 할까 싶기도 했고 동시에 꼭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머니 찾았어?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며칠만 지나면 끝나는 일이야. 재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요양원 원장이 뭐라고 했어? 선영이 물었어요. 돈만 제대로 주면 다 알아서 해준대. 치매 진단서도 만들어주고 보험회사 조사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재호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로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구나. 그럼 보험금은 언제쯤 들어와? 선영의 목소리에서 탐욕이 느껴졌어요. 길어봐야 6개월. 어머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연사로 처리하면 금방 끝나. 그럼 10억이 우리 거야. 재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연사로 처리한다니. 그러니까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단순히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아니라 아예 제거하려고 했던 거구나. 정말 괜찮을까? 혹시 들통나면. 선영이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뭘 걱정해. 어머니는 원래 건망증도 있으시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게다가 요양원에서 자연사하면 부검도 안 하거든. 재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블랙박스 음성이 끝나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정숙은 울고 있었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재호를 아들로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냥 범죄자일 뿐이라고. 저는 이제 재호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괴물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명자야,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어. 이제 시작이에요. 저 괴물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니까요.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이 증거면 충분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라는 걸 말이에요. 재호와 선영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줄 때가 왔어요. 한 계획을 세웠어요. 재호와 선영을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내자는 거였습니다. 어르신, 이들을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내겠어요. 재산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정말 올까요? 제가 물었어요.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올 거예요. 특히 돈 이야기를 하면 못 참거든요. 변호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틀 후 변호사가 재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실종신고 때문에 연락드려요. 어머님 재산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상대로 재호는 바로 달려온다고 했어요. 선영도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 앞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더군요. 약속 당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 안쪽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재호와 선영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 소식 들으셨나요? 재호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어요. 네, 그 건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변호사가 서류철을 꺼내더니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돈만 제대로 주면 다 알아서 해준대. 재호 자신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재호와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죠? 본인들 목소리 맞죠? 법원에서 확보한 정식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선영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언제? 그뿐만 아니에요. 10억 원짜리 보험가입, 위조된 요양원 입소 서류, 과거 사문서 위조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재호가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때였어요. 제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재호야, 이제 그만해라. 재호와 선영이 저를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유령을 본 것처럼요. 어머니.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선영이 변명하려 했어요. 건강이 걱정되어서 보험금 10억을 타려고 했다고. 내가 자연사 하기를 기다렸다고. 제가 블랙박스 내용을 그대로 따져 물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재산 권리 포기하고 접근 금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두 번째는 사기, 사문서 위조, 살인 미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 선택하세요. 재호와 선영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첫 번째를 택했어요. 탐욕과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거죠. 합의서에 서명하는 재호를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호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남이야.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정숙과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주했어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바다를 보며 사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민수도 함께 왔어요. 그 착한 청년이 아줌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라며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전통 한식 카페를 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네 밥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제가 평생 쌓아온 요리 솜씨로 정성스럽게 한 끼 한 끼 만들어내니까 손님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손맛이 그리웠다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카페 운영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작은 베이커리도 함께 운영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반찬에 제가 구운 빵까지 완벽한 조합이에요 라며 웃더라고요. 정숙도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며 제2의 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은퇴했다고 놀고 있을 나이가 아니야 라며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송지훈 변호사는 제 사건을 계기로 노인권익보호재단을 설립했어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재단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마워했지만 정작 고마운 건 저였어요.
재호와 선영은 그 후 소식이 없어요. 아마 어디선가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거든요. 민수는 이제 제 친손자 같고, 정숙은 진짜 자매 같고,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들은 모두 제 새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실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제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민수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요양원에 끌려가서 약물로 정신을 잃고 죽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살아있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행복하니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일이 두렵지 않으니 나는 이미 행복하다. 74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더군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아무도 저를 속이거나 이용할 수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테니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런 웃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지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카페에 올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기대됩니다. 정말로요.